최근에 입성한 부동산 영끌족들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가격은 한번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6억 원에서 평균 12억 원으로 2배 상승했습니다. 제 생각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려면 조정을 거치며 쉬었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가야 합니다.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은 크게 급등했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끝물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차를 타는 건 언제나 젊고 힘없는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영끌족들은 집값이 떨어져 자책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가 아파트를 많이 샀나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0대가 전체 중 26.6%를 차지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를 샀다면 4명 중 1명은 30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에 베팅을 한 건데요. 사회초년생들은 벌어둔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소위 영끌족입니다. 물론 26.6%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40대, 50대, 60대는 슬며시 발을 빼는 중인데 반대로 30대는 좀 더 베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30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때문이겠죠. 올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한 30대는 전체의 32.9%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올해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면 3명 중 1명은 30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1월부터 5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봤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철이죠. 사람들은 날씨 좋은 봄에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갑니다. 그래서 인구이동 통계 그래프도 2월과 3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즉 이사를 많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곧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당분간 또 한 번 대세 상승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상된 금리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영끌족들의 바람과 달리 금리는 1%대로 안 떨어진다며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야말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이 비틀대는 한 가지 이유를 딱 꼬집어 들라고 한다면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르려면 쉬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오릅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라는 일종의 은행 금리를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코픽스는 국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한 금리를 가중평균한 지표입니다. 즉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올 때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코픽스 금리가 상승했다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은행이 빌려온 금리보다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됩니다. 즉 대출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뒤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그래서 향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코픽스 금리의 추세를 관찰하면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르겠죠. 자, 코픽스를 이해하고 코픽스의 금리 추세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퍼즐 조각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있게 돈을 빌려서 집을 샀을까? 그 이유는 2월까지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코픽스 금리를 따라 대출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베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픽스 금리는 이내 다시 반등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던 2월과 달리 오히려 10월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끌족들은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7%를 뚫었습니다. 3억 원을 빌리면 월 이자로만 178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만 해도 연체율은 4.7%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갑자기 10.7%를 돌파하더니 이제는 16.1%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연체율이 치솟은
싶은 겁니다.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신규 갭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갭투자는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돈을 잘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투자자들조차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턱 끝까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은 7.6%의 모기지 금리를 못 버티고 싸게 처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즉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중입니다. 주택 판매 건수도 2021년에는 600만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400만으로 급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이죠. 왜냐?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높아진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전세제도라는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수원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세류동입니다. 세류동은 수원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위치가 좋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들도 대부분 2030 사회초년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 일가의 집들을 다 합쳐보니 무려 800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수원 일대는 이들이 싹쓸이한 게 아닌가 싶네요. 수원에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려면 저 800채를 피해가야 하는데 쥐레밟기 게임도 아니고 일반인, 특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건데 저 맛있는 800채를 가만히 놔둘 공인중개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800채에 대한 계약을 한두 개씩 따내기만 해도 공인중개사는 충분히 배부르게 수수료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쥐레가 터지는 거죠. 물론 위험하다고 추천을 안 하는 소신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정말 잘 몰라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조차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회초년생들은 집 하나 구하는데 인생을 건 지뢰 피하기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세상이죠. 수원 전세 사기는 피해액도 80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집은 800채고 피해액은 800억 원이니까 집 하나당 1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엄청난 금액을 대출받은 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집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당했을까? 수원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이 쪼개기 대출에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을 쪼개서 거기에 잡힌 근저당만 보여줬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근저당만 인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은 계약할 때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진짜로는 얼마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세 사기가 그렇듯 이 사건도 신축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신축 빌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신축 빌라는 모두 다 합쳐 총 15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것을 5세대와 10세대로 쪼개서 각각 대출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5세대로 7억 원을 대출받고 10세대로 1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한 대출은 총 얼마인가요? 7억 원도 아니고 14억 원도 아니고 다 합쳐서 총 21억 원입니다. 문제는 계약할 때 건물 전체에 근저당 21억 원을 보여주지 않고 부분적인 근저당 7억 원을 보여줘서 세입자로 하여금 근저당이 적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계약을 성사시켜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시세가 40억 원인데 근저당은 7억 원밖에 없으니까 세입자들은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전체 근저당 21억 원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쪼개기 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공실력 있는 등기부등본을 신뢰했는데 거기엔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은지 확인했고 근저당이 적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쪼개기 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는 실제 존재하는 근저당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숨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의 부채 규모를 축소해서 알렸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부채 규모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등기부 등본과 은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점을 이용했을 뿐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사기를 치려고 쪼개기 대출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집주인은 은행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근저당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쪼개기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쪼개기 대출은 불법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아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대출을 한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합법적인 쪼개기 대출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호실별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전체 융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받은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세입자는 40세대 규모의 건물에 30억 원 근저당이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전체에 잡혀있던 근저당은 78억 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계약을 설명할 때 근저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부 세대의 근저당을 마치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변제 대상 1순위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줄 알았겠지만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었을 경우 공인중개사도 일정 부분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설명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집주인들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버티지 못하고 배째라 하는 집주인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전세 사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할 텐데 언제쯤 내려갈 수 있을까요?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한국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최근까지도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어느덧 기준금리가 5.5%에 도달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3.5%에 동결한 채로 꽤 시간이 지나오고 있죠.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한국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갈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한번 미국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용이 탄탄합니다.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치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이 튼튼하면 경제가 튼튼하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인지 미국의 국고채 금리는 4.8%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결국 금리가 높거나 성장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1%대 성장을 기록할 위험이 있습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한국은 저성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까? 아니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확실한 입장은 하나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의외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편인데요. 간단히 두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대 금리는 아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 규모에 걸맞게 직격탄을 받고 있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깎아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점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부동산은 얼마나 비싼 걸까?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궁금하죠? 주택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소득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줄여서 P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입니다. 한국은 2021년에 PIR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6.9배였고 서울로 보면 18배였습니다. 서울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죠. 이걸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KB 국민은행의 통계가 아니라 넘베이오의 통계를 따르면 한국의 PIR은 26배라고 합니다. 즉 집을 사려면 월급을 26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은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11위입니다. 그 위에 중국은 5위인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34배라고 합니다. 34년이면 일하다가 노인이 될 때쯤 집을 사겠네요. 한국보다 심합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26배라면 어떻게 되어야 이상적일까? 집값이 내려와야 이상적일까? 소득이 올라가야 이상적일까?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에 진입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작아지고 있는데 소득이 늘긴 힘들어 보이죠. 그러면 집값이 내려와야 할까?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의외로 미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율은 낮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5배가 안됩니다. 맨 아래 한국은 26배니까 미국보다 한국의 집값이 좀 더 심각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한 다른 통계를 봐도 비슷합니다. 서울은 20배인데 뉴욕은 10배 정도입니다. 뉴욕보다 서울이 PIR이 더 높습니다. 한국보다 PIR이 낮음에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준은 금리 인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 긴축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끝내도 양적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적 긴축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기준금리를 사실상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보이지 않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죠. 양적 긴축은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시장에 국채 물량을 쏟아냅니다. 국채를 팔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시장으로부터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죠.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시장에 쏟아내는 국채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입니다. 만약 연준의 국채 물량을 받아줄 큰 손을 찾기 어렵게 되면 국채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국채는 중국이 스펀지처럼 흡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채를 팔고 있죠. 그 결과 보유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아니 연준도 국채를 팔고 중국도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받아줄 것인가? 심지어 믿고 있던 일본조차도 최근에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팔고 중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도 국채 발행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파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새로운 물량까지 추가로 더하겠다는 거죠. 재무부는 왜 그러느냐? 코로나 팬데믹에 세금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눈치가 보였는지 중국에 가서 국채를 사달라고 설득하는 중입니다. 중국이 옐런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채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국채를 팔고 중국도 국채를 팔고 일본도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사주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함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정도는 돼야 국채 시장에서 큰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큰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쏟아지는 국채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당분간 국채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이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중입니다. 만약 국채 가격이었다면 떨어지는 추세였을 겁니다. 앞서 연준이 국채를 팔고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202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즉 연준이 보유한 자산은 작년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지만 저렇게 줄은 것만 해도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누가 저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밸런스 시트죠.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보듯이 진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존재합니다. 연준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팔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흡수하고 하는 것이죠. 현재 연준은 자산을 팔아제끼면서 대차대조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가 곧 양적 긴축입니다. 연준은 어떤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까? 구체적으로 연준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나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합니다. 만기를 연장하면 자산은 계속 살아있겠지만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산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준은 시장에서 자산을 그냥 매각해버립니다. 자산을 매각하면 반대로 연준은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빨아들이면서 연준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연준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당시에 연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연준의 자산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양적 긴축을 한다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내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대차대조표가 증가하면 다시 줄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양적 긴축의 효과는 금리 인상과 맞먹습니다. IMF는 연준이 1000조 원 양적 긴축을 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는 것과 효과가 같다고 말합니다. 국채 물량을 얼마나 때리면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IMF의 답은 이거였죠. 1000조 원을 때리면 0.25%포인트 움직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사실상 2000조 원의 양적 긴축을 하는 어마어마한 효과였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 결국 영향을 받아서 시중금리도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참고로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편하게 모기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7.57%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부터 시작해서 주택 유동화 증권인 MBS까지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자산을 팔고 있죠. 그래서 모기지인 주택담보대출도 연장하지 않거나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기지 금리도 오르는 중입니다. 연준이 모기지를 팔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안 오르면 이상하죠? 안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상황인데 한국도 불안불안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일본처럼 한국도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폭망하면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건데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제도 때문이죠. 전세는 위험하니까 월세를 하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월세도 부동산 사기를 당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누가 그걸 먹겠다고 사기를 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월세도 기업형 임대업체로 사이즈가 커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모으면 수백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형 임대업체는 월세 보증금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월세 보증금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려면 전국구로 활동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컸냐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국의 8000세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도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월세 사기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게 월세 사기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 주겠거니 생각하면 자신이 피해자가 된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대당 보증금 규모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영업을 잘 해왔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기업형 임대업체는 2018년부터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2023년에 갑자기 월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몇 년간 영업을 잘 해오다가 갑자기 지뢰가 터졌습니다. 기업형 임대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돈을 버는 것이죠. 일종의 부동산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집주인들은 귀찮기 때문에 전문 임대업체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기는 게 화근이 되었죠. 사업이든 뭐든 직접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중간에서 어떤 황당한 일을 했느냐?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세입자와 계약했다고 알리고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6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차액을 관리업체가 먹은 것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아예 보증금과 월세까지 싸그리 다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월세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은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관리업체가 관리가 안 되니 리스크는 오히려 커집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터질 때는 수습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만료를 앞두고 문제가 터지죠. 전세 사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월세로 몰려갑니다. 전세나 월세나 둘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왜 전세보다 월세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전세보다 월세가 보증금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낮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낮으면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전세처럼 보증금이 높으면 소액 임차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그대로 날리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71%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죠.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 앞으로는 1억 6,5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귀찮죠. 표를 보면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 내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그 밖의 지역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면 확실하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확실하게 최우선 변제금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소액 임차인은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떼고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을 떼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데 소액 임차인은 은행 대출보다 우선하고 심지어 국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 궁극적인 합리화를 해보자면 정말 만일에 설령 그 돈을 전부 다 날린다고 해도 전세는 수억 원이지만 월세는 수천만 원입니다. 타격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돈을 다 날리고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것과 일부 돈을 날리고 돌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든 월세든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은행의 근저당이 잡힌 날짜에 맞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의 근저당이 미리 잡혀 있다면 내년에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소급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떼인 돈을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느냐 은행이 먼저 받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소급 적용하면 불쌍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은행은 억울할 수 있겠죠. 은행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런 법은 없었으니까요. 현재 은행도 예외 없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부실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행이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잡은 날짜에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가의 절반 안에서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경매
경매로 넘어가서 10억 원에 낙찰됐다면 남은 5억 원 안에서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2분의 1이냐?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분명 소액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가 18억 원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매각가율은 84.68%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 건물은 경매로 15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은 절반인 7억 5천만 원 안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전부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들끼리는 대항력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순위입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매각 금액은 15억 원이었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소액 임차인이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똑같이 보증금을 5천만 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 5천만 원 나누기 19명 해서 3,947만 원입니다. 일단 각자 3,947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중 남은 1,053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떼이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니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나 말고 다른 소액 임차인은 얼마나 더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엠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이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하려면 건물에 대한 대출은 얼마이며 더 나아가 총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보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은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체크해야 내가 확실히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총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대출과 총 보증금을 알았다면 이제 건물 가격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건물 가격이 충분히 높다면 안전한 집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건물을 팔면 충분히 대출도 갚고 총 보증금도 전부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전마진을 둬서 건물 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합니다. 대출과 총 보증금을 합쳐도 건물 가격보다 충분히 낮다면 안전합니다. 여차하면 건물을 팔아도 되니까요. 만약에 건물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전부 갚을 수 없다면 깡통 건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대략적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4배니까 얼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값을 알아보고 내가 계산한 집값과 비교하면 크로스 체크가 되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깡통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대출금과 집주인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총 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건물 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70%까지 봅니다. 만약에 70%를 넘으면 위험한 건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대출은 4억 5천만 원이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체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합하면 7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안전한 걸까요? 아닐까요? 계산해보면 딱 기준에 걸쳐 있습니다. 10억의 70%는 7억 원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불안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통상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건물의 집주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반면에 건물은 하나여도 주인이 여러 명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내가 들어갈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서는 전체로 계산해 보았던 거죠. 들어가서 살 집 하나 구하는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집주인의 대출도 확인해야 하고 총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집의 시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찮은 일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깡통 건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12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이력까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더 안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별로 안 좋죠. 아마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의 추천 종목도 지금 한 종목 있는데 손실 중입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힘든 시기에 그래도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 오겠습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